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7급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 얘기하는 거고요. 헌재법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대세효가 인정되고 장래효가 인정되고 이렇게 인정됩니다.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일반 법원과 달리 대세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대세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의 상실은 소급효가 아니라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장래효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일반 법원하고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장래효와 관련돼서 이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관련된 사건,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있어서 소급효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인정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은 장래효,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서 소급효를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당해 처분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하였거나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지금 이게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이건 지금 대법원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다. 이건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그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사건에 대해서 소급효 인정되고, 그다음 규범 통제를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동종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 인정되고, 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현재 들어가 있는 병행사건에도 인정되고, 그다음 일반 사건은 아직까지 불복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저 위헌 결정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소급효를 인정을 하고,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어때요? 여기까지죠. 대법원의 입장은 여기까지만 소급효를 인정한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쟁송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취소 제기할 취소 판결 못한다. 그러니까 취소의 문제를 아예 벗어나 버리면 된다 이거죠. 취소의 문제를 벗어나 버리기 위해서는 얘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 이거요.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 그때는 소급효를 인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 경량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성 요건 보충설, 명백성 요건을 이제 보충 요건으로 잡아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접근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권리구제하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문제하고 이렇게 형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형량을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이 만약에 더 크게 되면, 이쪽이 더 크게 되면 명백성을 요구하게 된다. 명백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다음 권리구제 쪽이 더 크게 되면은 그때는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법적 안정성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명백성이 요구되고요. 명백성이 요구돼 버리면 중대 명백성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헌재 입장을 따르더라도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될 수가 없고, 그런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소급효 인정해봐야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되니까 역시 취소 판결할 수가 없어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헌법재판소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반영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 명백설은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 그 하자가 적법 요건의 중대한 위반과 이게 바로 내용상 중대성. 일반인의 관점입니다. 일반인의 관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해야 된다. 내용상 중대성, 외관상 명백성, 중대 명백성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동설 판례 입장이죠.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 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되는 거죠. 기속력. 취소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입니다.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서 근거법률, 아이고 지겹다 이제. 근거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죠. 위헌 결정이 나왔다. 과세처분 이행 안 했다. 납세 의무 이행 안 했다. 그래서 강제징수 들어간다. 독촉압류 공매청산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독촉압류 공매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무효가 돼버리죠. 이게 무효가 되는 이유는 하자 승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도 어저께 출제됐죠. 그게 아니라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속력 적용을 받아서 위헌인 법률을 집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허용 안 되고. 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조례가 행정처분 후에 위헌으로 선언되었다면 후에입니다. 전에 안 됩니다. 전에 안 됩니다. 후에 전에 만약에 그 처분이 나오기 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조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처분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후에 처분이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조례,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행정쟁송과 관련돼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과실없음이었습니다. 과실없음 처리가 됐고요. 12번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는 국법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법규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 1번하고 2번하고 엮여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곧 얘기한 대로 없었다. 위임이 없었다가 위임이 있었다. 위임이 있어졌다가 위임이 다시 없어지고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임 명령의 경우에는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항상 포인트는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위임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위임이 없어졌을 때부터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위임이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그때부터 소급하여가 아니고 법규명령이 무효가 된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건 맞죠. 이걸로 보시게 되면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쪽이 법률이잖아요. 이쪽이 법률이 되는 거고 수권법률, 이쪽이 명령, 여기가 위임명령이 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없어졌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은 법규명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대세효가 인정된다고 했죠. 위헌 결정이 나오면 대세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있다가 없다가 일로 가는 거네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없어진다.
없어지게 되면 그거 위임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제정된 위임명령, 법규명령도 없어지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게임. 이것만 2번만 툭 던지면 어려워요. 2번만 툭 던지면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연장선에서 그렇군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2번 툭 던지면 그런가 잠깐 시간 걸립니다. 판례는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에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이 될 수 없다. 얘는 또 거꾸로 이쪽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얘는 이쪽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가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있어졌을 때 그때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게 맞죠. 다만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없다는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 원칙에 따라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전면적 재위임 금지죠. 재위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재위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전면적인 재위임을 금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백지위임을 금지한다. 이거요. 백지위임을 금지한다. 그래서 법률이 시행령한테 만들라고 했는데 시행령이 통째로 그냥 시행규칙한테 다시 그대로 토스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강을 정하고 나서 그 중에서 특정 사항 일부분 전부위임 안 되죠. 전부위임 안 되고 재위임할 때도 일반 위임할 때도 다 안 됩니다. 전부위임은 전부 다 안 되는 거고 특정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하위의 법규명령에 위임을 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가능하죠. 대강을 정하고요. 대강을 정하고 이건 뭐야? 전면 위임이 아니라는 거죠. 전면 위임이 아니다. 일부 위임하는 거 가능한 거고요.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재위임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얘는 전부 위임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위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재위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요. 개별법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제6조 얘기를 했었죠. 판례는 조례가 집행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례는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조례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여기까지가 광해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한미약품, 한국릴리, 제약주식회사 사건에 있어서 집행적 법규명령 인정했던 보건복지부 고시 사건이 됩니다. 13번 처분적 법규명령은 당연히 두밀분교 폐지조례고요. 위법한 환지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지의 교환분합이죠. 환권 처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그런 문제들은 환권이죠. 환권. 권리의 교환분합이 되는 것이고 환지는 토지의 교환분합이 되는 겁니다. 토지의 교환분합인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환지 처분이 있겠고 매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 판례는 요거 3개죠. 이렇게 갔을 때 환지 처분은 처분이 맞고 환지 예정지 지정도 처분이 맞지만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죠. 단순한 지침이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겁니다.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인용될 수가 없다. 두 가지 측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걸 반대로 돌려서 항상 불가변력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게 되면 불가쟁력은 이건 쟁송 취소를 막는 것으로서 절차적 효력이죠. 불가변력은 이거는 직권 취소 처분을 막는 것으로서 이건 실체적 효력이죠. 위에 게 형식적 존속력이고 밑에 게 실질적 존속력이고 그렇지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렇다고 해서 처분이 적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법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자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자치유가 되는 건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자가 치유가 되고 불가변력이 발생했다고 하자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아예 적법한 것이 돼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불가쟁력은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불가변력은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송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 절차에서 소송 절차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고요. 충분히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적법한 걸로 아예 전환된 거라면 취소할 수가 없었겠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도 쟁송 취소할 수 있잖아요. 소송 제기해서 제거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쟁송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직권 취소할 수 없는 거지만 쟁송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위법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적법한 걸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적법한 게 된다면 국가배상도 안 되죠. 국가배상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선결 문제. 존속력에 대한 문제하고 선결 문제까지 동시에 두 개가 같이 툭 터져야 됩니다. 선결 문제. 여기 선결 문제는 위법 심사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인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선결 문제는 위법 심사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민사법원도 그 위법 심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학설입니다. 판례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에도 판례에 따를 시효가 없죠.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항고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게 되면 취소의 판결 중에서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에 영향을 미치고 기판력 미치고 기각 판결은 국가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지만 거꾸로 된 거 미치는 게 맞는 거죠. 미치겠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배상에서 법령위반 얘기할 때 법령위반에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었었죠. 위법성 판단의 대상에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첫 번째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 두 번째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 세 번째 결과 위법성설, 네 번째 상대적 위법성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협의행위 위법성설은 항고송의 위법성하고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완전히 똑같은 거다. 이건 동일하게 보죠. 동일하게 보고 광의행위 위법성설은 국가배상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얘네들은 항고송하고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전혀 다른 거다. 이유는 여기가 행위위법이기 때문에 그러죠. 행위위법. 항고송은 행위소송이고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쪽도 행위위법, 여기서는 행위위법. 얘네들은 이거 안에 결과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결과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은 결과위법, 항고송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 이렇게 되면은 얘는 항고송과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이 똑같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인용 판결에서도 기판력 미치는 거고 기각 판결에서도 기판력 미치는 거고 이렇게 될 테고 이건 국가배상 쪽이 더 크니까 퐁당 들어가서 인용 판결은 기판력 미치지만 기각 판결은 기판력 안 미친다 이런 결과 되는 것이고 얘들은 뭐 전혀 다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어서도 기판력은 안 미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부작위입니다.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쪽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존재된다. 그렇지 않죠. 성문법 말고 성문법상의 자기 의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엇도 인정될 수 있다. 불문법상의 자기 의무도 역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조리법 얘기하는 거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뭐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조리법상 위험 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조리법상 위험 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조리법상 위헌배제 자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위헌배제에 나서라 자기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에는 재량의 영어로 수축이죠. 재량의 영어로 수축.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의 해석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죠. 볼 수 없다. 틀렸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가 뒤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판례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다? 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헌인 법률 또는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무원에게 과실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것뿐이지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의 문제는 행정공무원과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과실이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때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때 얘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판례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의 문제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행정공무원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저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 법령 자체 해석을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령 해석 자체는 실수해서 안 된다. 자기 담당 업무인데 담당 업무에 관련 법령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령 해석 자체를 잘못했을 때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는 인정됩니다. 여기 인정 안 되고.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고의중과실 걸고 손해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외부 책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의 책임 중에 공무원 책임입니다. 국가 등의 책임 말고 공무원 책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외부 책임, 다시 말해 민사 책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경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는 절충설이죠. 경과실의 경우에는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해서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로 봐야 된다.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봤던 부분 절충설이죠. 청구할 수 있다. 외부 책임입니다. 내부 책임도 구상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14번 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땅이죠. 대지는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 나대지, 건물이 전혀 하나도 지어지지 않아 있는 땅입니다. 소유자이다. 갑은 당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하게 돼 있고 저건 처분이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건축권 행사가 안 되고 있고요. 사용 및 수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대법원 둘 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공용침해가 아니라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침해가 아니고 단순히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 제약이다. 이렇게 봤죠? 사회적 제약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그 자체만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땅값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참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3조 들어가시고요. 헌법 제23조 1항, 2항, 3항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사유재산권 보장,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부문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서 이 한계가 뿅뿅 내려가면 공공복리,
적합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 내려가면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공공 필요에 의한 공공 필요에 따른 공용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공공 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따른 보상은 곱하기 법률로서 하고 그다음에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해야 된다.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에는 이 내용과 함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하게 되면 사례에 위사례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시계획법 제21조 사건이었었죠. 그때 보상 규정 없었었고요. 행정청이 갑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이다. 너무 과도한데 이걸 맞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건에서 헌재가 나대지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 뭐 했었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 내렸었죠. 위헌 결정 안 내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상 규정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보상을 할까 말까는 국회한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형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국회한테 인정된다. 지금 그 부분 치시려고 하는 건데 뭐 솔직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고, 그리고 우선은 보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너무 나갔는데, 조금 멈춰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에, 사례와 같은 경우에, 법률에 조정적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얘기는 맞죠. 위헌이라고 보고 위헌 결정을 안 내렸던 것이죠. 위헌이라고 본 건 맞습니다.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던 건데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계이론에 가깝다라고 평가되고 헌재는 확실히 분리이론이죠. 그러면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얘는 23조 3항을 사용하지 않죠. 보상 규정이 없으면 23조 2항이죠. 헌재는. 그 다음 경계 이론에 따르게 되면 보상 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문턱을 넘어 사망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분리 이론은 이게 완전히 끊긴 거잖아요. 2항과 3항이 완전히 끊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사망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헌법 제23조 1항 이겁니다. 이거 존속보장 얘기하는 거예요. 1항은 존속보장이고 재산권 보장으로서의 존속보장, 국민들의 재산에 국가는 손도대지 마 이거고, 사망 이건 돈을 줘, 가치보장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23조 1항의 존속보장,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분리이론이죠. 초점 맞추고 그리고 나서 37조 2항 밀어버렸죠. 37조 2항. 그러니까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래서 위헌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비례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이 비례원칙이라는 말, 비례원칙 그럼 당연히 37조 2항 그러면 23조 3항 사용 안 한 거네. 23조 3항 사용 안 했어? 그럼 분리이론이네. 이렇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얘는 조정적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다. 조정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면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들어갔었던 게임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일로 지금 넘겨주질 못하니까, 보상으로 넘겨주질 못하니까 현재는 여기에서 합헌 처리하자 이겁니다. 여기에서 합헌 처리하자. 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나대지라는 범위 안에서, 저 문제 범위 안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건데 그럴 때 넘겨주는 걸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항 2항에. 그러니까 합헌적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던진 겁니다. 1항 2항 상황에서, 사회적 제약 상황에서 합헌적 상황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세팅하려면 세팅에 필요한 게 조정적 보상 규정, 요게 있었어야 된다. 이거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대안을 못 넘기니까 여기 멈추면서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에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령의 유추에서
해석 등을 통해서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다른 강사님들 거의 다 틀리셨던데, 예, 이거 관련 법률 유추 적용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교수님도 이렇게 안 보십니다. 예, 가볍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23조 3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효력과 관련 학설 대립이 있잖아요. 예, 방침 규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 그 다음에 유추적용설, 그 다음에 위헌무효설, 그 다음에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침 규정설은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 절대 안 된다. 이건 뭐 권리구제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니까 최근에 이런 주장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1, 2, 3, 4 이렇게 가고, 이거는 사실 되게 소수설이에요. 보상 입법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처리를 해서 보상 입법을 유도해낸 다음에 보상 규정이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그냥 보상 청구해라 이렇게 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불가분 조항이어야만 한다. 얘네들이 불가분 조항이어야만 한다 라고 봐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얘네 두 명입니다. 얘네 두 명은 불가분 조항이라는 전제가 안 깔리면 움직일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불가분 조항을 요구하지 않는 친구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3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직접 보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3조 1항과 11조를 직접 근거로 하고 23조 3항을 간접 근거로 해서 유추 적용을 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야? 23조 3항을 유추 적용하는 게 유추 적용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관련 법률입니다. 이건 유추 적용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유추 적용은 얘네 전부 다 동그라미 인정. 관련 법률의 유추 적용 부정하면 그거는 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우리 다 유추 적용 하잖아요. 내용상 유사성 인정되면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렇죠? 다 되는 거죠. 유추 적용설 아닙니다. 제발 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게 되면 가분 개발자한국의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각, 그렇죠? 헌재는 분리론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헌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위헌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개발자한구역 지정 처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리론은 존속 보장의 방법, 취소 소송 요게 중점을 두는 거고요. 중점을 두는 거고, 얘는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되는 거고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분리론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얘만 손해배상이에요. 얘가 제일 논리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얘가 손해배상입니다. 위헌무효설. 그리고 이게 독일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이죠. 얘네들 아닙니다. 절대 얘 아닙니다. 얘 아니고요. 얘입니다. 얘가 독일의 수용의사침해 이론입니다. 얘가 독일의 수용의사침해 이론.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거는 틀리게 출제는 안 하십니다. 강사들이 틀린 거지. 문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줬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쪽은 너무 많이 틀려요. 손실보상 강사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 배웠으니까 조심할 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몇 조로 간다? 행정심판법 27조 7항이죠. 27조 7항. 27조에 청구기간이 있겠고요. 청구기간에서 7항에 가게 되면 무효등 확인 심판 및 부작위 된 의명심판, 맨 밑에 또 있네. 부작위 된 의명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기간상 제한이 없다. 이건 맞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사정재개를 인정하지 않는다. 44조 3항. 그렇죠.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사정재개가 없습니다.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재개를 할 수는 없죠. 사정판결과 재결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몇 조입니까? 43조 3항. 43조로 가게 되면 43조에 1, 2, 3, 4, 5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가게 되면 1항에서 각하죠. 2항에서 기각이죠. 3항에서 취소 심판의 인용, 4항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의 인용, 5항에서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그다음에 지금 취소 심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월 25일 날 하나 없어지고 3개 남아 있죠. 취소 재결, 그다음에 변경 재결, 그다음에 취소 재결, 그다음에 변경 재결. 여기서 얘는 무슨 재결? 형성 재결. 얘는 무슨 재결? 명령 재결. 명령 재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2010년도에 요게 사라진 거고, 현재 3개가 남아 있죠. 3개가 남아 있고,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거는 이거 얘기한 거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 요거 얘기하는 거고, 되고, 요것도 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는 심판의 청구 기간 제한이 있죠. 저거는 취소 심판 청구 기한 제한이 있고, 무작위 심판 없는 거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없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이 있고, 이거잖아요.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거부 처분 나오고 나서부터 90일 똑같습니다. 16번.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에 대한 판단 미스죠. 청구 요건은 절차 요건. 절차 요건이면 이 각하 재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각하 재결은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만 있죠. 내용의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청구 요건에 대한 실패니까 이건 절차 하자. 그리고 절차 하자는 언제나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는 언제나 고유한 하자, 고유위법 맞고, 심판 청구인의 실체적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 부분이죠. 교수님들은 이거 부정하시는데 판례는 이거 되게 인정하죠. 이것 때문에 뭐가 인정되는 거야? 각하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 실익이 있다, 이겁니다. 각하 재결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내면 다시 행정심판에 가서 실체적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는데 뭐하러 저걸 행사합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판례는 협의 수익 인정합니다. 협의 수익. 고유한 위법 인정되고요. 각하 재결은 언제나 고유한 위법 인정됩니다. 위법이 있으면. 감사원의 변상 판정하고 특허에 대한 문제는 이건 그냥 재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3개죠. 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이쪽에 있는 거, 노동위원회 쪽하고 감사원 쪽하고, 그 다음에 특허 쪽하고, 이렇게 3개. 이 변상 판정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무슨 책임을 져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외부 책임하고, 그다음에 내부 책임하고 나누고 형사처벌 받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민사 책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변상 책임 받죠. 변상 책임. 원희룡 씨가 공무원들 괴롭혔던 사건 다 죽여버렸죠. 자유당 안에 있으면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가면 다 정신병자가 돼요. 이게 변상책임. 이게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있는 구상책임 있죠? 그 구상책임이 변상책임이잖아요. 그건 변상책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변상책임지고 그러거든요. 회계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었는데, 그 변상 판정에 대해서 재결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해야 됩니다. 재심의 청구에 대한 판정 나오면 이게 재결이고, 재결주의, 여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한 건 뭐야? 특허 결정 내려주는 거는 그 법적 성질이 누가 과연 개발한 것일까? 준법률 행정질서 확인이었죠. 확인. 거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처분 얘기하는 거고, 거부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허 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의 취소를 요구한다. 요게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얘들의 재결. 둘 다 재결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다.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행정처분의 존부, 대상적 격이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요건. 소송요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요건은 직권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이 필요가 없죠.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백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판단.
그러니까 피고가 이거 처분 맞습니다. 네, 이건 처분이에요. 해도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처분 아닌데 그럼 그냥 각하입니다. 자백 문제가 아니죠. 예, 존재를 당사자에 다투지 아니하는 게 주장을 하든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하든 뭐 뭔 소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알아서. 의심이 있어도 그 존버에 대해 법원이 직권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직권으로 다 증거 조사합니다. 예, 직권으로 탐지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고 다 합니다. 법원이 소송 요건 심지어 어디서까지 상고심까지.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 거잖아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실심의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했었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는 소액이 없어서 그렇죠.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형성소송이죠. 형성소송인데 이미 효력이 소멸해버렸죠. 소멸해버렸으면 부적법 각하죠. 이제 이거였어요. 거부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원. 그 다음에 거부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2 이렇게 가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부를 했는데 이 거부 사유가 만약에 A야. A인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사정 변경이 발생해갖고 이 A라는 거부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 도중인데 피고행정청이 이걸 취소해버렸어요. 이걸 취소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부 처분을 또 한 거야. 근데 요건 뭐야? B야. B. 사정 변경 때문에 발생한 B라는 사유가 있었던 거야. 서로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되면 앞에 건 취소된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처분입니다.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동일 사유가 깨졌죠. 17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각 판결은 소송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그건 각하죠. 각하. 거부냐 배척이냐. 거부냐 배척이냐. 기각 판결은 본안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배척하는 거죠. 본안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배척하는 게 기각이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거부하는 것은 요거는 각하가 되는 거고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맞는데 이로 인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 장난하나? 밑에 건 어떻게 할 건데? 밑에 거 보시게 되면 판결의 주문 부분에다가 위법성을 명시해야 된다. 행정소송법, 소송이죠. 행정소송법 28조 1항 후문. 판결 주문에다가 위법했었다, 사랑했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위법했었다. 그런데 헤어지자, 기각한다. 써주는 거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닌 겁니다. 분명히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했습니다. 위법은 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이게 충돌이죠. 그러면 2번하고 5번하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법한 겁니다. 앞에 심판에서 사정재결이 무효등 확인 심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된다. 준용 안 하고 있습니다. 준용 안 하고 있다. 28조의 사정 판결을 38조 1항에서 무효등 확인성이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지 않다.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 처분의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런 판결할 수가 없고 소송 비용 기각은 기각인데 이건 얘가 잘못한 게 아니죠. 원고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피고가 잘못한 건 인정된 거잖아요. 위법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32조죠. 32조에서 사정 판결하고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취소할 때, 그 다음 소송 도중에 피고가 처분을 변경할 때는 누가 피고가 그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하자. 원래는 피고 잘못이 맞는데 결과가 각하, 기각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달리 나오게 되니까 원래 잘못한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 공무원관계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너무 좋죠.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뜻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의원 면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제로 내보내는 강제 면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제 면직. 이 강제 면직에 뭐가 있어요?
예, 넌 정말 무능력의 그 자체구나. 직권면직 꺼져. 그다음 넌 정말 애가 나쁜 애구나. 징계면직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징계면직에는 이제 여기 안에 파면하고 해임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파면하고 해임하고.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걸어 보시게 되면 파면 잡혔죠. 의원면직 잡혔죠. 그다음 여기까지 잡아놨네. 그다음 거 보시게 되면 이거랑 관계없이 당연퇴직.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퇴직되는 거잖아요. 뭐 별도의 행정청의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 당연히 퇴직되는 거. 죽으면 어떻게 돼? 뭐 귀신 공무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사망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임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년에 도달했을 때, 뭐 이런 거. 이러면 당연 퇴직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걸어버리게 되면 사망의 임기. 이거 아니네요. 그렇죠? 강임. 강임은 공무원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죠. 변경되는 거죠. 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저건 변경 문제가 되는 거고. 19번. 이건 지방자치법인데 뭐 대도 않는 별거 아닌 거니까 봅시다. 네, 애기들 장난치는 거여서 지방자치법의 고유한 문제는 맞아요. 이거 분류하면은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행정조직, 지방자치단, 제주특별자치도, 예,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나예요. 한 개. 끝. 그러니까 제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뭔 거예요? 제주시, 서귀포시 이거 얘네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얘들이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예, 옛날에는 제주도 당시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제주시, 서귀포시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봤었. 이건 일반시 이렇게 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저거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그냥 행정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얘 얘기하는 거죠. 얘. 경기도가 저게 광역지방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성남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그럼 기초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기초 밑에는 초가 있어야겠나? 예, 분당구 이건 그냥 행정구역.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정구역.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뭐 이런 사람 보면 뭐야 너는 이래도 돼요. 예, 별거 아닌 놈이구나. 면장 하급행정기관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애들이 누가 있어요? 구청장. 그 다음에 군수는 아닙니다. 군수는 다 지방자치, 군수 그러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어이구 군수님 이거거든요. 어떤 구청장은 병신아 이래도 돼요. 넌 뭐냐? 뭐 구청장. 얘는 뭐가 아닐 때 자치구가 아닐 때요. 자치구. 뭐 분당구 저런 애들 행정구요.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이런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읍장, 면장, 동장 이런 애들. 읍장, 면장, 동장 이런 애들. 얘네들 장. 이거 5급 시험 보고 합격하면 동장 바로 줘요. 동장. 뭐 이거야? 23살짜리 꼬맹이 동장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걔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냥 공부 잘하는 바보 이거야. 얘네들 이런 게 하급행정.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 하급행정.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을 2대, 그 장은 도지사가 임명.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여기 강의 갔을 때 이걸 봤어요. 자치경찰단. 지금 현재 겁나게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말고 여수에도 있고 5군데 정도 있어요. 자치경찰. 근데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건 아예 지방정부를 끊어버리고 지방경찰을 두겠다 이거죠. 위에는 FBI, 국가경찰은 국가 전체적인 안전을, 얘네들은 지방의 안전을 이렇게 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실험 삼아 도입은 돼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거 맞고요. 정무직 일반직 공무원, 부시장, 이거 서울특별시, 뭐 광역시 그쪽 부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부시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왜? 뒤에 지사 있잖아, 지사하고 끝발이 맞춰야지. 끝발이 균형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부도지사,
예, 부도지사, 저게 특별자치도 포함됩니다. 저놈도 광역이에요. 어쨌든 광역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입니다. 근데 밑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제가 기초여서 끝이 아닙니다. 제 광역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이것도 포함되는 거고, 여기는 특별시 부시장, 그 다음에 광역부시장,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안행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특이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서울시 부시장, 예, 이러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에 조례가 상위규범이라고. 그렇죠. 예,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예, 멍멍이가 맞추겠네. 그지? 뭐야? 헌법, 법률, 그다음은 대통령령, 그다음 총리령, 그다음 부령, 그다음엔 광역조례, 그다음 광역규칙, 그다음 기초조례, 그다음 기초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 조례가 규칙보다 위입니다. 조례가 규칙보다 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보같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묶으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바보 인증입니다. 바보 인증. 막 규칙이 조례보다 위네. 제정신이야 그게? 광역이고 기초잖아요. 체급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예, 규칙이 조례보다 위가 아니라 조례가 규칙보다 위가 맞습니다.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위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서 일부 환부나 수정 환부를 할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지방자치법 26조, 107조, 172조 그 게임이죠. 26조 3항이 있고 107조 107조 1항의 3항 치고 172조 3항 치면 묶어버리면 두 개 묶어 이게 제2요구죠. 제2요구고 이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2요구 얘기하는 건데, 제2요구. 이거 이제 제2요구 할 때, 예, 조례는 하나다. 예, 우리는 하나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반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죠. 어떻게 두 개입니까? 그렇죠? 자유당과 그 다음에 남북한이 있는 겁니다. 자유당과 남북한, 전 국민과 남북한, 인민과 우리 국민, 그리고 자유당.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조례는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일부나 수정 바꿔가지고 제2요구하는 건 안 됩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결국 이거 집행하고 이거 운영하는 거 누구야? 예, 운영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예,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의견 정도는 들어야지. 예, 지방자치법 132조. 이거는 강론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총론 못 잡아냅니다. 판례 헌법 11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예,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한다. 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17조가 지방자치 제도 규정이에요. 117조. 근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조례하고 자치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하고 규칙, 자치조례, 자치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뭐야? 법령에, 예, 위반되지 않는, 예, 위반됨이 없는 범위, 법령의 위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법령의 위반됨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이죠. 이거 여러 번 나왔죠. 법률 우위 원칙. 그 상위법에 위반하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법의 이 법령, 뭐 법률 뭐 이런 거 뭐 여기까지 이건 되는데,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이 법령이 맞는 건데, 근데 행정규칙도 되냐? 된다고요. 뭐가 되죠? 예, 행규 플러스 법규. 행규 플러스 법규. 이거 있잖아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면 법령 안에 들어가잖아요. 법령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행정규칙이 고시, 훈령 이런 게 불령을 보충하고 있으면 저거는 끄바리가 불령이에요. 끄바리가. 만약에 저게 행정규칙이 총리령을 보충하고 있으면 총리령이에요. 저건. 대통령령하면 저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을 보충하고 있는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률입니다. 사실은. 그 힘은 급은 법률이에요. 법률. 그럼 당연히 조례나 규칙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게 행정규칙 포함된다. 맞고요. 마지막. 판례는 기간위임 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의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라고 했잖아요. 자치조례라고 안 했습니다. 자치조례라고 안 했죠. 이건 뭐 많이 나온 거니까. 예, 자치조례는 원래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거고, 규칙은 원래 기간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런데 기간위임 사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위 법령에서 이거 조례로 정해. 이렇게 위임을 하면 뭐 안 정할 수 없잖아. 그죠? 정해야죠. 다만 저것은 정상적인 자치조례는 아니고 그냥 위임조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